세상을 살며 당연히 평범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됐네요. 저도 피해자이지만 제 선택으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계속 답답했는데 우연히 이런 곳을 알게 돼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여럿 있는 걸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무슨 일을 겪게 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몇 년 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풋풋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했거든요. 연애 기간만 10년이 넘었으니 서로에 대해서 속속히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오랜 연애 기간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제 여자친구는 제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변함없이 절 기다려줬고, 제가 복학을 했을 땐 학교 적응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했을 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자기 일처럼 발벗고 도움을 주던 착한 여자친구였습니다. 항상 저를 우선으로 해주던 사람이었고 저 이외에 다른 남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여자친구여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연애 다음 단계인 결혼을 꿈꿨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그런데 곧바로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없었죠. 전 당연히 저보다 사회 진출이 빨랐던 여자친구가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과 적금 정도는 들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물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월급이 적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지라 도대체 지금까지 번 돈을 어디다 썼는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현경아, 모아둔 돈이 이게 전부라는 게 말이 돼? 그럼 지금까지 번 돈들은 전부 어디다 썼어? 최근에 나 이직한다고 쉬었을 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온 거 알잖아. 그때 돈을 좀 썼지. 그리고 너야 나 만날 때 맨날 같은 옷에 머리도 대충 하고 나온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있어? 머리도 자주 해야 하고 네일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 전부 다 썼다고? 그 큰 돈을? 너처럼 머리 깎는데 1, 2만 원 드는 줄 알아? 커트만 해도 몇만 원이야. 네일 이용권 끊어도 돈 몇십이고 피부과는 좀 비싸? 그리고 꼭 너 때문에 매번 관리받는 줄 알아? 여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너 말을 뭐 그렇게 해? 같은 말을 해도 좀 기분 안 나쁘게 하면 안 돼? 왜 나를 죄인처럼 몰아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껏 번 돈을 전부 허튼 곳에 쓴 여자친구는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쳤고 삐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 하나 없었던 제가 토라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줘야 했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 프로포즈는 한 상황이었고 결혼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날부터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으게 됐어요. 우선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했고 거기에 맞춰 우리가 매달 모아야 하는 돈을 설정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모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점점 늦춰지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계셨던 저희 엄마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신혼집을 엄마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수야, 엄마가 너희 집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너희 결혼식 바로 올릴 수 있지 않니?
아니, 엄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돈 거의 다 모아가요. 모으긴 뭘 모아. 그럼 진작에 현경이 데리고 와서 결혼 인사시키고 상견례도 했겠지. 부모가 자식 잘 사는 거 보려고 살지 나 잘 살자고 샀니? 엄마, 너희 신혼집 구해줄 여윳돈 있어. 그거 받고 얼른 신혼집 구해서 결혼식 올려라. 너희 연애도 오래 했는데 얼른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일부 도움받는 건 몰라도 어떻게 전부를 받아요. 도와주시는 거면 전에 도와주시겠다는 돈에서만 빌려주세요. 더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엄마 돈이 왜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 돈 네 아버지 사망보험금 안 쓰고 모아둔 돈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쓸 수도 없는 돈이라고. 내 남편 목숨값을 어떻게 내가 쓸 수 있겠니? 써도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곳에나 쓸 수 있지. 그 의미 있는 곳이 네 신혼집이고. 아버지 사망보험금요? 그럼 저도 못 쓰죠. 그 돈 저한테도 같은 의미인데. 네 아빠도 그 돈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집 구해서 현경이랑 잘 살아야지. 그러니 그냥 받아.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때 받은 사망보험금을 엄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장가 갈 때나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말이죠. 그 돈이었다면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워오시며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을 더욱더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고 엄마가 원하는 것처럼 여자친구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신혼집을 매매하게 됐죠. 그리곤 지지부진하던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찾아가 뵙고 결혼 인사도 드렸고 상견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맞춰서 앞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쯤부터 여자친구가 결혼 준비하는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특히 돈 관련으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예민하게 굴었죠. 그런데 어머님, 예물 예단으로 꼭 이거 다 받으셔야 해? 솔직히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 나중에 필요하실 때 우리가 바꿔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특별한 날 하나씩 선물해 드리고. 그렇긴 한데 장인 장모님께 드리는 비용에서 맞춘 거라. 저번에 장모님께서 예단 예물은 꼭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전 그러면 예단 예물로는 각자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 아니, 우리 집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 받아도 다 유용하게 쓰고 기쁜데 어머님은 가지고 계셔서 별 반응이 없으실까봐 그랬지. 아니야, 그럼 됐어. 그냥 해. 예단 예물 가지고도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던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부족한 것 같다며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저희 집 쪽에서 한 발짝이 아닌 여러 발자국 뒤로 물러서 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움을 바라고 바라니 여자친구가 이해되지 않았죠. 결국 사소한 대화가 다툼으로 번지게 됐는데 그제야 여자친구가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아. 아빠가 빚을 좀 졌어. 그런데 지금 일자리도 잘려서 원래 도와주겠다고 한 돈을 다 못 해주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했던 거야.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원래도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던 여자친구 집안 형편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자친구가 돈에 집착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거죠. 집안 사정으로 힘이 들었을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이기적이라며 몰아갔던 게 미안했던 저는 사과를 했고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결혼 후 우리가 버는 돈의 일부를 여자친구 집안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그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결혼식만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멈추게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거든요. 그땐 정말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난리였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것이 멈췄던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 결혼도 멈춰버렸어요. 예식도 취소하게 됐고요. 그리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지켜봤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상황도 나빠지고 있었고요. 식을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게 되자 여자친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혼도 늦춰지다 보니 제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던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제 행동에 불안해하고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보며 몇 번이나 변하지 않을 제 마음을 확인시켜줬지만 여자친구는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내 아내 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 같은 말이라도 매번 믿음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다 드디어 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었습니다. 비록 인원 제한이 있긴 했지만요. 또 언제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 그마저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됐던 저는 식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집안에서 식을 미루길 바랬어요. 돈 때문이었죠. 창서방, 그 상황을 보아하니까 곧 있으면 코로나도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좀만 더 기다리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뿌려둔 경조사비가 많아서 그거 다 회수하려면 인원 제한으로는 안 되거든. 그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말인데 그 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하지. 저도 당장 식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인 장모의 말을 듣게 됐죠. 그런데 식은 올리지 않더라도 신혼집에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미 집을 구해놓은 상황에 신혼 살림도 준비가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살림을 먼저 꾸리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내와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이번에도 돈이었죠. 자기야, 우리 집에 돈 좀 더 보내주면 안 돼? 돈 보내드린 지 며칠 안 됐잖아. 곧 명절이잖아. 그래서 친척들한테 나갈 돈이 많으신가 봐. 그거 감안해서 드렸는데.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이 도와준 걸 잊어버리기라도 할 것 같아? 진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 거야? 아니, 우리도 드는 생활비가 있어서 그러지. 그리고 저번 달에도 휴가 가신다고 원래 드리는 돈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 또 돈 이야기야? 당신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처가 식구들 위하는 마음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당신 진짜 계산적이다. 돈 문제로 시작하게 된 아내와의 갈등은 나중엔 명절 문제로 이어지며 점점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웬만하면 제가 져주려고 했어요. 또 맞춰 나가려고 했죠. 그런 다툼 모두 남남이던 두 사람이 하나의 부부로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대한 지혜롭게 넘기고 아내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이 있어도 아내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렇게 부부가 돼가는 과정을 겪고 있던 그때 엄마가 저만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죠. 범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코로나 관련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서 검사를 받았거든? 근데 찾아간 병원에서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리고 거긴 정확히 검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았고. 그런데 암이 맞다고 그러네. 그것도 치료하긴 많이 늦었다고. 연명 치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왜 암에 걸려요? 그리고 증상이 이제 막 나타났는데 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병원이 인력 모자란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랑 다른 병원 가봐요. 엄마도 믿기지 않아서 다른 병원 가봤어. 그런데 다들 똑같이 말하더라. 미안하다 범수야. 엄마가 병에 걸려서 자식에게 걱정이나 안기고. 그래도 엄마는 이 상황 받아들이기로 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 상황 부정하느라 소중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범수 너도 힘들겠지만 엄마가 처한 상황 이해해 주길 바래. 그리고 우리 남은 시간 정말 행복한 기억만 쌓자. 그래야 엄마가 우리 범수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만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의사 소견으로는 최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엄마에게 잘못한 일만, 죄송했던 일들만 떠올랐죠. 그러다 초연한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엄마를 보며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엄마 말씀을 따르려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엄마를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때부터 여러 계획을 세웠어요. 코로나와 재택근무로 휴가를 내는데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엄마가 회사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휴가를 전부 다 써가며 엄마와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했죠. 비록 코로나 사태와 엄마의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생각만큼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북적이지 않은 여행지에서 엄마와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 뜻깊은 시간을 만드는데 아내도 도움을 줬어요. 회사 때문에 엄마와 제 일정을 다 같이 소화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도 웬만하면 엄마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줬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이때 굳이 엄마를 모시고 외부로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서 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아내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아내 역시도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불만 갖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아내에게 물어보게 됐죠. 여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어. 엄마랑 행복한 기억을 만들겠다고 한 행동들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고.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거지.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병원에서는 통증 줄여주는 약 주는 것밖에 없어. 그건 약 타가지고 우리가 해도 되는 거라고. 비는 방도 있고 재택근무하고 있으니까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엄마에게 가장 의미가 깊을 거야. 어때? 괜찮지? 물론 당신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그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 일에 대한 건 전부 내가 알아서 할게. 어? 그게... 근데 내 생각엔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게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건 병원이지 않겠어? 병원에서도 약만 처방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에 가져올 수 있는 약과 병원에서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다르다는 거 알잖아. 난 어머님 병원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 엄마 병원에서 놔주는 약도 효과가 이젠 없어. 먹는 약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시한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편안한 환경이 어떤 진통제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고.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우리와 같이 지내시길 원하실 거야. 당신도 직접 봐서 알잖아. 엄마 우리랑 헤어지실 때 보면 몰래 눈물 훔치시는 걸. 우리 엄마 내가 가장 잘 알아. 분명히 이 집에서 우리와 지내시는 걸 바라고 계실 거야. 우리 신경 쓰신다고 말씀 못 하실 뿐이지. 그래? 그럼 당신도 괜찮은 거지? 나 내일 병원 가서 상담하고 엄마 모시고 와도 되는 거지? 그게 잠깐만. 근데
우리가 어머님께 신경을 써드릴 수는 있을까? 어머님 만날 때야 뭐 휴가다 휴일이다 업무에서 벗어난 상황이니까 어머님께만 신경 쓸 수 있었다고 쳐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일하고 있어서 신경 쓰기가 힘들잖아. 그럼 괜히 외로우시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 거긴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라도 하지. 그건 걱정하지 마. 아까도 말했듯이 엄마 관련된 건 내가 전부 다 맡아서 할게. 나 회사 업무보다 엄마가 먼저야. 만약 무리가 된다면 내가 회사 잠시 휴직할게. 이런 문제 없지? 난 그게 잘 지켜질까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당신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 지금 임신 준비 중이야. 이런 상황에 혹시 어머님께서 드시는 약이 가루라도 날리거나 내가 잘못 먹기라도 하면 그게 좀...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어떻게 임신을 해? 우리 엄마 상황도 이런데.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한 거야.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가 생기고 싶다고 바로 생겨? 그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당신 혹시 우리 엄마 모시고 오면 불편해서 그래? 아니, 내가 불편하긴 왜 불편해. 오히려 어머님께서 불편하시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인데. 그럼 그냥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엄마 이제 길어봐야 3, 4개월밖에 더 못 사셔. 그동안만 좀 참고 행복하게 해드리자,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말했잖아.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런데 꼭 모시고 오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는 거야. 말이 맞지 않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아내를 보며 이 사람이 우리 엄마를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저희 엄마가 단순히 저희와 같이 사시고 싶어서 합가하자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아내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데 그 기간이 길어봤자 3개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도 1년이 안 될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반대하는 아내를 보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날 그 대화를 통해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당장 이 여자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엄마를 모시고 오겠다고 매달리지도 않았죠. 엄마에게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댁에서 모시기로 하고 아내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습니다. 엄마를 댁에서 모시는 동안 집을 떠나가 있겠다고 말이죠. 이후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엄마와 함께 지내며 평범하고 잔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는 게 제게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픈 엄마와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하루에도 여러 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고 있는 엄마를 옆에서 봐야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은데 엄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엄마께 할 수 있는 거라곤 아파하시는 엄마에게 약을 건네드리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손을 잡아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매일 눈물이 나왔고 엄마를 챙기지 못해 이런 결과를 불러온 제가 미웠습니다. 후회도 정말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조차,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엄마가 슬퍼하실 테니 그러면 몸 상태가 더 악화되셔서 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짧아질까봐 참고 견뎌야 했죠. 밖에 나가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통증이 언제 올지 몰랐고 언제 제가 필요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엄마를 제 곁에 두려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드렸죠.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그 힘든 고통을 견디시기 어려우셨는지 엄만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던 시간보다 더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엄마와의 이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엄마에겐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해방되셨으니까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해방되신 엄마가 아버지를 만난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시길 빌며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 곁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사실 그때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엄마를 모시고 오는데 반대한 아내가 미웠었지만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거기다 아내와 제가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굳이 엄마의 빈소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되는 분의 장례를 며느리가 어떻게 안 지킬 수 있겠냐며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또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들도 모두 저희 엄마 빈소를 찾아와 제게 위로도 해주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발벗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 고민하고 있었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저에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큰 힘이 돼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순간에 말이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 건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발인을 하게 되면 이제 엄마를 영영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했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죠. 장례를 치른다고 3일째 밤을 새우고 있어서 내일 문제없이 발인을 하려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복잡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당연히 저를 위로해주는 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내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기야,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 장례 치르는 기간에 이런 부탁하는 게 좀 그렇다는 건 알지만 우리 쪽도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무슨 일인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될까? 아니, 아빠 엄마가 최근에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거의 다 잃었거든.